홍경래의 난. 홍경래는 조선 후기의 혁명가이자 민중저항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그는 몰락한 양반 출신으로 주로 평안도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차별과 부패한 세도 정치에 반발하며 1811년 홍경래의 난을 주도했습니다. 홍경래의 난은 당시 조선 사회에서 심화된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민중의 불만이 폭발한 사건입니다. 특히 서북 지역 사람들은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며 강한 반발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봉기는 정주성과 청천강 이북 지역을 장악하며 크게 확산되었고, 홍경래는 평서대원수라는 칭호를 사용해 봉기군을 이끌었습니다. 봉기군은 금광채굴과 무역으로 자금을 마련한 후 몰락한 양반과 상인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되었습니다. 홍경래의 군대는 초기에 정주와 안주 등 주요 고을을 신속히 점령하며 진격했지만 결국 조선 정부군의 강력한 반격에 밀려 1812년 5월 정주성 전투에서 패배하며 진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경래는 사망했고 그의 동료들 역시 처형되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홍경래의 난은 비록 실패했지만 조선 후기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저항은 단순한 반란을 넘어 부패와 불평등에 대한 민중저항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봉기는 이후 동학농민운동 등 조선 말기에 더 큰 민중봉기들의 영감을 주며 조선 왕조의 권위 약화에 기여했습니다. 홍경래는 역사 속에서 민중의 영웅으로 추앙되며 전설과 신화적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의 정신과 저항의식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불평등과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교훈적 사례로 여겨집니다. 우리 역사에서 민중봉기는 어느 시대를 따질 것 없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러나 일정 기간에 일정 지역을 차지하고 왕조에 저항한 경우는 흔치 않다. 그 중에서도 19세기 첫 무렵에 홍경래가 주도한 평안도 일대, 곧 관서지방의 민중봉기는 손꼽을 만한 역사적 사건이다. 홍경래는 그런 면에서 조선의 진정한 저항의 혁명가였으며 비록 관군 등의 진압군에 의해 제압되었으나 그는 죽어서도 변혁을 바라는 대중 속에 스며들어 혁명가로 다시 부활한 민중의 넋이다. 홍경래는 왜 어떤 동기와 현실 조건에서 민중봉기를 주도했을까? 그리고 그 참가 계층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봉기의 과정 및 영향은 어떤 것이었는가? 우선 이 봉기의 배경과 동기를 알아보기 위해 그가 봉기 초에 내건 경문을 살펴보기로 하자. 아래의 경문은 1811년 12월 18일 10년의 준비 끝에 관군에게 맞서 항거하고 가산을 점령한 뒤 그가 여러 고을에 돌린 것이다. 홍경래 관서대원수는 급급히 경문을 돌리노니 우리 관서의 부로와 공사의 노비들은 모두 이 경문을 귀담아 들으시오. 대개 관서지방은 기자의 예성이 있고 관군의 터전이어서 훌륭한 인재가 많이 났고 문물이 빛났습니다. 이전이란 때에는 나라를 다시 세운 공이 있었고 정묘란 때에는 목숨을 바쳐 싸운 충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두남 선우협의 학문과 월포 경우의 제주가 서쪽 땅에서 났는데도 조정에서 서쪽 땅 버리기를 똥무더기 치우듯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권세 있는 집 노비들조차 서쪽 사람을 보면 반드시 평안도 놈이라고 부릅니다. 그 서쪽 사람이 된 자 어찌 원통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급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서쪽 땅의 힘을 빌리고 또 과거 볼적에는 서쪽 땅의 그를 빌렸으나 400년 안 서쪽 사람들이 조정에 무엇을 등졌습니까? 지금 어린 왕이 위에 있고 적적 세력이 기승을 부려서 김조선, 박정경 같은 무리가 나라의 권세를 쥐고 흔들어서 하늘이 재앙을 내려 겨울에 우레와 지진이 일거살별이 나타나며 폭풍과 우박이 해마다 일어나지 않는 해가 없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큰 흉년이 들지 않았는데도 줄여 죽는 차가 길에 널려있고 늙은이와 어린애의 시체가 산골짜기를 메웠습니다. 남은 생민이 모두 쇠잔에 이리저리 떠돌고 있습니다. 경문은 첫째, 서북지방에 대한 조정의 차별 정책을 말했다. 나라의 일이 있을 적에는 언제나 관서지방민을 동원 이용하면서 벼슬 길은 터주지 않았다. 이 차별 정책은 조선조 초에 시작되어 18세기 이후에는 더욱 엄격하게 시행되었다. 이것을 법제화한 것도 아닌데 관례 또는 불문율로 시행되어 왔던 것이다. 둘째, 당시 노론 계열인 안동 김씨 세도 정치에 의해 일문일당이 온갖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정치 현실을 지적했다. 경문에서는 안동 김씨의 우두머리 김조순과 이에 빌붙어 있던 박종경을 지탄의 대상으로 지목했는데 이들 세력은 권력과 이권을 독점하고 매관매직으로 온갖 부정을 저질러 토지를 겸병하고 상권을 틀어주고 있었다. 그리하여 나라의 재정이 이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났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다. 셋째, 이런 현실에서 가혹한 조세와 수탈로 인해 민생이 도탄에 처했다고 했다. 특히 봉기하던 해에 함경도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도 나라에서 곡식을 민간에 팔 때에 현지 관리들과 짠 서울의 대행업자가 높은 값을 매겨 주민에게 강제로 팔았다. 중간 대행업자인 경주인들의 횡포는 어느 곳에서나 널려 있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봉기의 동기라고 일단 분석할 수 있다. 홍경래는 구원자로서 홍의도에 있는 정진인을 받들고 구민에게 를 들었다고 했다. 그러니 수령과 노비들까지 모두 참여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 영문의 내용은 적어도 구민의 그 목표를 두고 관서지방의 모든 계층이 참여해 역량을 집결하자는 의지가 깔려있다. 홍경래는 국경지대에 있는 용강 출신으로 남양 홍씨이다. 홍경래의 출신 성분에 대해 아직 정설은 없다. 일부에서는 몰락한 양반 출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일부는 평민 출신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그가 글에 대해서 조예가 있었고 아이들도 가르쳤다고 전해지는 이야기로 봐서는 최소한 평민 이상의 신분 소유자였음은 분명하다. 그는 몇 차례 과거를 보았지만 번번이 낙방했다. 덕이 그보다 형편없는 글재주와 학식을 가진 남쪽 출신의 양반부치들이 합격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 20대에 그는 차별과 부정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접했던 것이다. 그는 과거 합격을 단념했다. 그리고 절로 산으로 떠돌며 유랑 생활을 했다. 그는 곳곳을 떠돌면서 술수를 익히고 풍수를 배워 지사 노릇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는 중에 박천의 청룡사에서 그보다 5살 아래로 서자 출신인 우군칙을 만났다. 이 만남이야말로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두 청년은 의기투합하여 현실의 비리를 지적하고 돌아가는 시국을 토론했다. 그러던 중에 여진 땅에서 마적을 지휘하던 정민씨를 만나게 되었다. 정민씨는 만주의 사정을 일러주었다. 이때부터 별난을 모의하고 군사를 모으고 훈련시키는 문제 등에 관해 서로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홍경래나 우군칙은 모두 키가 작고 용력이 뛰어났다. 특히 홍경래는 새끼줄을 3발쯤 높게 쳐놓고 그 위를 뛰어넘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날새서 걸음을 잘 걸었다. 두 사람은 차력술과 축지법을 동원하고 풍수쟁이로 자처하며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때로는 인삼장수로 가장하여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의 뜻을 흘렸다. 홍경래는 훈장 등 주로 지식층, 우군칙은 주로 상인들을 포섭했다. 그리하여 가산의 영로 출신으로 무과에 합격한 부호 이저, 곽산의 힘센 장사, 홍총각과 소과에 합격한 인물인 김창시, 태천의 저명인사로 모사인 김사용 등을 끌어들였다. 우군칙은 이저 아버지의 맷자리를 보아주며 당대의 귀하게 될 터라고 꿰었다. 이들은 우선 이저를 끌어들인 뒤 그가 사는 가산과 박천 사이에 있는 다복동을 근거지로 삼았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준비를 서둘렀다. 홍경래는 다복동에 있으면서 때로는 산에 올라가 천문을 보고 세상을 점치기도 하고 때로는 장터에 나타나 신사라고 하면서 인심을 선동했다. 다복동 앞에 있는 진도는 대전강 중류에 있는 삼각주의 나루로 양쪽으로 큰 길이 뻗쳐 있었다. 이곳은 상류에 있는 태천과 운상의 물화가 와닿는 곳이다. 이 나루를 통해 분지인 다복동으로 들어오면 감쪽같이 숨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두 곳을 그들의 거점으로 정했다. 홍경래는 준비 초기에 서울의 유력자인 김제천을 찾아갔다. 김제천은 한때 평안도 관찰사를 지낸 적도 있고 재령이 유배된 적도 있는 인물로 당시 좌의정을 진행 고관이나 안동 김씨에게 불만을 지니고 있던 처지였다. 홍경래가 김제천을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김제천이 그의 인물됨을 알아주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홍경래는 기왕에 벼슬 할 수는 없으니 장사 미천을 대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김제천은 평안가명에 보내는 편지를 써주었다. 홍경래는 이 편지를 들고 평안가명에서 공납금 2,000양을 차용했다. 이는 거사의 귀중한 자금이 되었다. 홍경래는 부상들을 알아내 협조자로 만들려고 점찍어 물색했다. 그리하여 의주의 인삼상인 임상옥과도 연결이 되었고 자금도 다소 받아낸 것으로 짐작된다. 그가 한때 임상옥의 서기로 있었다는 말도 전한다. 또 정주의 부호 김약하의 적극적인 호응을 다짐받았다. 이어 개성의 송상에게도 손을 뻗쳤다. 그쪽 부호들이 얼마만큼의 자금을 댔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상당한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것만은 관계 기록으로 보아 확인된다. 홍경래 일당은 운산 촉대봉에 광산을 개설하고 유랑민을 대상으로 광산 노동자를 모집했다. 당시 금광 채굴은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들은 운산 군수 등에게 뇌물을 써서 금광을 개설하고 몰려온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었다. 이들은 또 추도의 염전을 개설하고 수하의 노동자를 투입하여 거점 또는 자금 염출 수단으로 삼았다. 추대 굴을 파놓고 그 속에서 돈을 위조하여 찍어내 자금으로 삼기도 했다. 한편 활잘 쏘는 자, 총잘 쏘는 자들을 모으고 각고을의 구시라치들과 내통하여 대응 세력으로 키우며 관가의 정보를 빼냈다. 진중일기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의제에서 개성까지 부호와 대상들이 거의 그들 무리에 가담했으며 황해도와 평안도 두 도의 파라코들과 무례배들이 그들의 하수인이 되었고 떠돌이와 줄인 백성들 또한 많이 투탁했다. 그들은 서울에까지 염탐꾼을 박아놓고 정보를 수집했다. 또 이런 기록도 있다. 유한수는 본래 영유 땅 사람인데 경향에 출입하면서 하는 짓이나 행동이 무례해 혹중들 사이에 자취를 감추기도 하고 혹형이라고 거짓 핑계를 대기도 하다가 간사한 형상이 탄로나니 일정 기간 군대에 복무하는 백령도에 충군되었다. 거기서 풀려나서는 적게 김사룡을 영유 땅에서 만나 서로 어우러져 역적 모의를 수작하고서 그의 종용을 받았다. 김사룡의 자금을 받아서 서울에 잠입하여 사람을 속여 아내를 얻고 도둑의 하수인이 되어 남몰래 사정을 정탐했다.
호박문을 남대문 돌기둥에 붙이기도 하고 예창유형 대문에 붙이기도 하여 민심을 선동하는 계책으로 삼았다. 또 관군의 소식을 염탐하여 선천의 도둑 소굴에 전해주고 다시 김사령의 지시를 받아 두 번째로 서울 근방에 들어와서 궁성에 출몰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서울로 쳐들어올 계획이었기 때문에 서울의 소식은 물론 서울의 민심을 충동질했던 것이다. 또 그들은 자금이 닿는 대로 호피, 철, 대나무 등을 사들였고 각지에서 만들거나 입수한 칼, 창, 조총과 갖가지 색깔의 깃발을 다복동으로 실어 날랐다. 한편 금광 노동자를 구한다는 핑계로 장정들을 모아들였다. 구덩이를 파놓고 장정들에게 뛰어 건너게 해서 그 힘을 시험하고 새끼줄을 높게 매놓고 뛰어넘게 해 그 날렘을 견주어서 여기에 뽑히면 돈과 옷감을 주어 그 무리에 들게 했다. 이렇게 해서 10명이 되면 표지를 나눠주어 각 고을로 잠입시키며 거병할 때에 냉하라고 일러보냈다. 마침내 1811년 12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평안도 가산에서 일군의 무리들에 의해 저항의 기치가 올려졌다. 그 중심에 평서대원수라 불리던 홍경래가 있었다. 첫 목표는 평양성이었다. 평양 대동관에 불을 지르고 혼잡한 틈을 타 내응 세력의 호응을 얻어 밤중에 평양성을 차지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대동관 밑에 화약을 묻고 불을 붙였는데 화선과 약통이 눈 녹은 물에 젖어 다음날 오후에야 불이 붙었기 때문에 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1812년 12월 18일 홍경래 무리는 마침내 전면적 봉기를 단행했다. 이들은 다복동을 시발로 남진과 북진 두 조로 나누어 봉기했다. 이들 무리가 거병하자 곳곳에 행리들이 호응하여 관하가 속속 접수되었다. 봉기 후 저항군은 남북 진영으로 나누어 행동을 개시하였다. 봉기 초반 농민군의 기세는 거칠 것이 없었다. 그리하여 일부가 서울로 진격하면서 가산과 곽산 관할을 접수하였다. 가산과 곽산 관할을 접수한 봉기군은 곧 창고를 열어 저장된 곡식으로 빈민들을 구일하고 무기 등을 빼앗아 전투력을 강화하였다. 초반 농민군의 기세는 대단하여 이의정주, 선천, 태천, 철산, 용천, 박천 등지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남진군이 서울 진격을 서두르는 동안 관군의 세찬 반격을 받아 정주성으로 퇴각했다. 봉기군은 정주성에서 끈질기게 항거했으나 5개월 만에 성이 함락됨으로써 거사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봉기군은 4개월 동안 평안도 일대의 거의 모든 고을을 접수해서 행정권을 발동했으며 자기들 손으로 새로운 수령을 임명하기도 했다. 그뿐 아니라 광국을 기민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농민층을 광범위하게 흡수했다. 박사회 계층을 망라했고 자금, 무기, 훈련에 만전을 기했으며 심리전까지 동원하는 치밀한 작전을 세웠다. 그런데 왜 실패했을까? 일단 힘의 분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북군을 나눈 것은 뒤에 적들을 분리하여 분쇄한다는 전술이었으나 일단 총력을 기울여 서울 진격을 도모했어야 했다. 이것은 전술적으로 볼 때 큰 차질이었다. 다음은 홍경래는 거병하면서 자신을 부경이라고 표방하고 남인을 도륙낸다고 주장한 점을 실패의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이것은 일단 서북지방의 인심을 충동했지만 다른 지역 인사들에게 강한 적대감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은 전술과 전략의 차질은 오랜 준비와 치밀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가 정주성에서 버티면서 호영의 내원군이 온다고 말한 것은 봉기군을 단결시키기 위한 전술이었는지는 몰라도 나중에 내원군이 없었던 것 또한 봉기 과정에서 하나의 차질을 빚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에 들어 가장 큰 규모로 이루어진 홍경래 중심의 봉기는 일단 끝을 맺었다. 조선 관군은 성 안에 있던 10세 이상의 남자를 다 죽여버렸다. 체포된 2983명 중 여자와 10세 이하 어린이를 제외하고 1917명이 이날 참수형에 처해졌다. 이때 김제천은 평양 감영에 보낸 편지를 재빨리 불살라버렸고 선천부사 김익수는 봉기군에 끌려가서 벼슬을 받고 목숨을 부지한 탓에 많은 핍박을 받으며 죽었다. 운산군수 한상묵은 금광체구를 막지 못했다고 맨 먼저 파면을 당했고 함경감사 조동윤도 관국을 높은 값을 받고 팔아 백성의 원성을 샀다는 이유로 파면당했다. 한편 해주에서는 봉기군에 호응하여 난을 일으켰고 남쪽의 양반들은 피난보따리를 싸기에 바빴다. 임금 이봉기는 온 조정과 나라를 휘저었던 것이다. 홍경래는 죽고 난 뒤 민중의 영웅이 되었다. 그 뒤 직업적 봉기꾼들은 홍경래의 봉기 계획을 본받기도 하고 홍경래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서 자기들의 봉기를 도우러 온다고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 실제로 홍경래는 홍길동과 임꺽정과 함께 새로운 영웅으로 민중에게 부각되었다. 그러면 홍경래와 같은 혁명가가 왜 태어났을까? 위 경문에서 보듯 조선왕조의 정치와 사회적 모순이 이러한 인물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신분제도에 묶여 평민 이하의 사회계층은 벼슬자리뿐만 아니라 온갖 권리를 박탈당했다. 그런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사회 밑바닥에서 목숨을 부지해야 했다. 여기에 일당 일문의 정치와 경제적 독점체제로 말미암아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관리의 부정부패로 인해 농민들은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누리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사회 조건 속에서 19세기에 들어와 몰락양반과 중인층을 한 민중은 자기들의 처지를 자각하게 되었으며 이 자각이 곧 잦은 변란으로 이어졌던 것이다.